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사뮤엘 비케트 얘기 잠깐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욘포세는 원래 소설가보다는 희곡 작가로 더 많이 알려진 작가고, 북유럽 쪽에서는 사실 희곡이 욘포세의 희곡이 1000회 이상 이제 공연이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극작가라고 합니다. 사뮤엘 비케트의 언어들이 굉장히 단조롭고 반복적이고 리듬감 있는 언어를 살렸던 것처럼 욘포세의 언어들도 굉장히 단조로워 보이고 단순하고 리듬감을 살린, 그래서 반복적인 언어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욘포세의 작품은 이해를 넘어서는 감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감각. 자, 무슨 얘기냐? 욘포세의 소설은 의도적으로라도 소리를 내어서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파이프를 돌려줘. 무슨 파이프? 자네가 내 파이프를 가져갔잖아. 이건 내 거야. 아니야. 자네가 내 파이프를 가져갔어. 나는 그가 내 파이프를 자신의 양복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을 보았다. 나는 몸을 일으켜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네가 내 파이프를 가져갔어. 이건 내 거야. 방금 내 양복 주머니에 넣은 파이프는 내 돈으로 직접 산 거라고. 아니야. 그건 내 거야. 얼른 내 파이프를 돌려줘. 나는 방금 내 파이프를 주머니에 넣었던 사내가 고개를 젓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그를 바라보았다. 사실은 번역문이기 때문에 원래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리듬감을 우리가 느끼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욘포세의 소설들, 이거 너무 기니까 차치하고라도 예를 들어서 아침 그리고 저녁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소리내서 한번 읽어봐라. 소리내서 읽어보면 우리가 그냥 머리로, 눈으로만 읽었던 것과는 또 다른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충걸 형님의 책을 소리를 내서 읽거든요. 충걸 형 책을 보면 이걸 그냥 눈으로만 따라 읽으면 굉장히 잘 안 들어와요. 언어의 밀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탁 캐치가 안 되는데 소리를 내서 읽으면 굉장히 운율이 있고 정서적인 울림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단조로운 언어라고 하고 단순한 언어를 썼다고 하지만 사실은 시적인 언어라는 것은 어떤 밀도가 높은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진짜로 느껴보려면 우리도 감각적으로 그걸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글을 감각적으로 체험한다는 건 뭐겠어요? 결국은 소리내서 말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한강의 소설도 한강 작가는 소리내서 읽어보라고 추천을 합니다. 한강 작가가 이 유튜브에 보면 자기 책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장면도 굉장히 많거든요. 한강 작가가 목소리도 좋아요. 네, 노래도 하고. 목소리가 왜 우리 옛날에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런 거 할 때 나왔던 그 아주 고즈넉한 노래. 한림원에서 이제 제가 나중에 그거는 그 수업 시간에 들려드릴 거예요. 한림원에서 한강 작가가 대략 한 40분 정도, 30분, 40분 정도 이렇게 쭉 자기 작품 세계에 대한 설명을 적어와서 그걸 낭독하는 장면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작품 해설을 그렇게 아름답게, 물론 이제 노벨문학상 받았겠다, 우리나라 사람이겠다, 국뽕이 차올라가지고 그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이제 어떤 충거리 형도 늘 이제 글쓰기 수업에서 하는 얘기인데 또 어떤 작가도 그런 얘기를 똑같이 썼더라고요. 글이란 무엇인가? 글은 말을 적어 놓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 먼저 있었지 결코 글이 먼저 있었지 않았다.
그러니까 글을 잘 쓴다는 건 결국 뭐냐 하면 말을 잘 옮긴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좋은 글이 되려면 반드시 자기가 쓴 글을 읽어보라는 거야. 충거리 형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가 퇴고를 할 땐 꼭 소리내서 읽어본다. 소리를 내서 읽어봤을 때 그 운율이 나한테 어떻게 들리는지를 보고 퇴고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충거리 형도. 그거가 저는 글을 잘 쓰는 분들의 어떤 공통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특히 윤포세는 희곡 작품을 많이 썼던 분이에요. 희곡 작품을 쓴다는 건 결국은 이게 희곡 작품으로 많이 무대에 오르려면 배우들이 말하기 쉬워야 돼요. 말하기 어려운 언어가 무대에 오르기는 어려워요. 사뮤엘 베케트의 작품도 눈으로 읽으면 굉장히 힘든 게 연극으로 보면 와닿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무대에서 배우들이 실제로 소리를 내서 감정을 연기를 하다 보면 글로 읽을 때 보이지 않았던 감각적인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감각, 이해를 하려고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이 라스 헤르테르비그, 비드메, 그리고 누나죠. 누나 이름이 뭐였죠? 네, 올리네가 네. 네, 가상의 인물이에요. 가상의 인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라스 헤르테르비그는 실존 인물이지만 이 소설에 등장하는 라스 헤르테르비그와 실존 인물 라스 헤르테르비그의 공통점은 이 그림을 그렸다는 것밖에 없어요. 전기들은 대부분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를 얘기하는 거지만 이 욘포세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즉 라스 헤르테르비그가 실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예술가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의식의 흐름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의식의 흐름은 아니 어떤 전기 작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피카소에 대해서 전기를 쓴다고 생각을 해봐요. 피카소보다 살바토르 달리가 더 재밌겠다. 달리에 대한 전기 몇 권을 읽어볼 때마다 이렇게 골 때리는 인간이 존재할 수가 있나 싶거든요. 그 사람의 의식을 우리가 들어가서 그 의식을 표현한다? 그건 아무리 정교하게 사료를 갖다 놓고 추적을 해서 쓴다 그래도 사기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달리는 자기 와이프한테 성을 사줬어요. 성을 사주고 와이프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당대의 미끈한 20대 초반의 모델 남자애들을 그 성에 집어넣어줬어요. 마음껏 정말 그 성의 섹스 판타지를 즐기라고. 본인은 정작 그렇게 사주고 와이프가 초대장을 보내지 않으면 그 성에 발도 못 디뎠어. 이 사람의 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추적을 이게 이 사람과 동일한 사고를 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예술가는 예술가들끼리 통하니까 가능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모든 예술가의 머릿속은 그 사람만의 것이에요. 라스 헤르테르비그의 머릿속을 욘포세가 완벽하게 들어가서 카피해서 꺼내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이 머릿속은 누구의 머릿속이죠? 욘포세의 머릿속인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욘포세가 그린 라스 헤르테르비그, 즉 가상의 라스 헤르테르비그를 만나는 거고 가상의 비드메를 만나는 거고 가상의 올리네를 만나는 거예요. 즉 모든 인물이 가상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올리네를 가상의 인물로 쓴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계는 모두 다 매트릭스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계는 모두 다 매트릭스야. 올리네만 매트릭스가 아니라 비드메도 매트릭스고 라스헤르테르비그도 매트릭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올리네의 장이라고 봐요. 즉 나는 너를 헷갈리게 할 거야. 실제 화가에 대한 이야기를 쓰지만 다 소설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이 소설이 가지는 어떤 형식적이면서 내용적인 것과 연결되는
욘포세의 어떤 문학적인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일단 무너뜨린 거죠. 현실과 가상의 경계로 매트릭스를 쓰는데 매트릭스가 아닌 척 하는 거예요. 그죠? 파란 약을 우리한테 먹인 거죠. 파란 약을. 빨간 약을 사실은 쓰면서 우리에게는 파란 약을 먹이고 빨간 약의 세계를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가상의 세계를 던지면서 실제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처럼 따라는 거죠. 그것도 욘포세의 어떤 장치라고 보고요. 욘포세는 말할 수 없는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의 소리를 부여하는 작가. 이 얘기는 또 잘 생각해봐요. 이걸 위의 것과 병치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저희 욘포세 이해하려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야, 아니 다 라세르테르비그가 다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무슨 말할 수 없는 것들의 목소리를 부여하지? 라세르테르비크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비드메가 얘기하고 있고 올리네가 얘기하고 있잖아. 독백이잖아. 이게 지금 작가가 전지적 시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독백의 시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라스는 라스의 시각에서 얘기를 하고, 물론 라스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를 3인칭으로 얘기하는 장면들이 계속 튀어나와요. 비드메도 자기를 나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비드메라고 3인칭으로, 올리네도 똑같아요. 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다가 올리네라고 얘기를. 근데 그건 언제냐? 시간이 변할 때예요. 추억으로 넘어갈 때, 옛날 얘기를 할 때, 어떤 개념을 얘기할 땐 갑자기 3인칭을 씁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할 땐 계속 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혹시 느끼셨나요? 보시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라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라스가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한 생각들은 다 나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옛날 아버지 생각을 한다. 그럼 그때는 갑자기 라스는 아버지를 보았다. 뭐 아버지는 라스에게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비드메도 똑같아요. 지금 일어나는 일은 나라고 표현을 하는데, 비드메는 예전에 종교에서 어떻게 됐었다. 과거로 넘어가면 갑자기 비드메 3인칭으로 나와요. 올리네도 똑같아요. 올리네도 지금이, 그래서 올리네의 서사는 특히 시간이 너무 뒤죽박죽여가지고 읽기가 되게 힘든데, 그 기준을 알면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지금 올리네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은 뭐냐 하면, 생선을 사들고 쫄래쫄래 자기 집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그 동생의 와이프 뭐라 그러죠? 그걸? 동서? 올케를 봤어요. 올케를 봤는데 올케가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내가 까먹지 말아야지 하면서 올라가는데 소변이 말이 온 것 같고 똥이 말이 온 것 같고 뭐가 말이 온지 모르겠는데 뭔가 말이 온 것 같은데 생선을 집에 갖다 놔야 되나 화장실로 들고 가야 되나 집에 갖다 놔야 되나 화장실 막 이러다가 막 그러다가 갑자기 옛날 생각으로 탁 튀어가면 올리네는 그때 뭐 라스와 어쩌고 뭐 올리네는 뭐 뛰어가서 아빠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인칭으로 됐을 때는 과거의 이야기를,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3인칭이 나올 때는 이야기가 객관적으로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즉 사실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사실이, 팩트들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1인칭이 됐을 때는 이거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작가도 모르고 독자도 모르고 주인공도 몰라요. 그게 뭐예요? 정신병이죠. 그게 정신병이죠. 그런데 올리네는 뭐예요? 올리네는 존재 자체가 가상이죠.
그럼 올린애가 나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는 다 가상이죠. 그 올린애가 3인칭으로 얘기하면 이건 가상인가 팩트인가? 이것도 용포세의 장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용포세는 의식 속에 일어나는 일, 가상의 이야기와 현실 세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 라세르테르비그가 순트의 후원을 받아서 뒤셀도르프로 유학을 갔던 건 팩트예요. 그 역사적인 사실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는 이제 그 읽으면서 앞부분에서 아 이건 팩트구나 이렇게 이제 훈련이 돼 간단 말이에요. 팩트예요. 네. 팩트예요. 네. 그런데 정신병원에 갔을 때부터 이미 사실은 우리는 이걸 팩트라고 훈련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헷갈리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말하는 놈이 정신병자니까. 말하는 놈이 정신병자니까. 그러면 이제 비드메에 가면 비드메는 가상이에요, 현실이에요? 비드메에 갔을 때는 아, 이 사람은 용포세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용포세를 가명으로 비드메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비드메라는 이름 자체가 용포세는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도 이미 가상과 현실이 뒤죽박죽으로 섞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용포세가 짜놓은 전략 그대로 정신병자의 머릿속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우리는 용포세가 구상해 놓은 정신병자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우리는 현실로 나와도 이게 현실인지 가상인지 알 수 없는 매트릭스의 포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올린애도 약간 정신없는 치매에 걸린 아이. 그렇죠. 치매에 머릿속에 그렇죠. 그런데 그 치매에 걸린 인물 자체가 가상이에요. 그러니까 가상 속에다가 또 한 번의 정신적인 문제를 넣어놔서 이것이 현실인지 아닌지 가상의 인물이 헷갈려 하는 그 현실 속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고 얘의 추억으로 또 들어가요. 근데 그때는 또 마치 이게 팩트로 일어나는 일인 양 3인칭으로 써요. 이렇게 함으로써 용포세가 이 작품 속에서 지속적으로 저는 묻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의 의식 바깥에서 사는 객관적인 삶이라는 것의 중량, 부피, 경계는 어디이고 주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삶의 중량, 부피, 경계는 어디일까? 이 소설은 그래서 머릿속을 계속 헤집어 놓는 소설이에요. 계속 우리로 하여금 라스의 현실, 용포세의 현실, 엘리네의 현실에 데리고 가는 것처럼 꾸며놓고 사실은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무의식의 세계 속에다가 풀어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머리조차도 계속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읽고 있는 독자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데 그러면 말할 수 없는 것들의 소리를 부여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다시 말해서 이 인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지만 실제로는 이 인물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랬죠. 그렇게 헷갈리는 지점에다 우리를 데려다 놓고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세뇌를 시켜요. 반복적으로 계속 세뇌를 시키는 동안 우리는 계속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라스는 얼마나 괴로울까? 엘리는 얼마나 괴로울까? 비드맨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 욕망과 자기가 추구하는 것 사이에 놓여서 얼마나 괴로울까? 근데 그것이 다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그들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만드는데 그 생각은 결국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냐? 독자인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 모든 감각은 이 책에 그 감각이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읽는 동안 우리들 머릿속에 전개되는 감각들이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정신병원에 들어간 그 라스를 보면서도 우리는 계속, 그래도 얘가 뭔가 조금 여기서 어떻게든 뭔가 자기 길을 찾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현실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헬레네, 헬레네라는 인물이 전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헬레네는 성적인 걸 상징하면서 동시에 어떤 예술적인 집착을 상징한다고 봐요. 그래서 라스는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됐을 때, 즉 예술의 길이 차단됐을 때 뭐를 해요? 자위를 하죠. 자위를 해요. 그리고 이 예술의 길, 예술적인 걸 상징하던 그 순수의 결정체였던 헬레네와 끈이 끊어졌을 때 라스는 헬레네를 창렬하고 규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어떤 그 욕망, 이 추구 지점과 성적인 것에 대한 어떤 욕망, 추구 지점이 묘한 위치에서 평행선을 그리다 교차하다 하는 접점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뒤에 엘리네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보면 라스는 엘리네의 이야기 속에서 라스는 어떤 성적인 것과는 또 전혀 상관이 없는 인물처럼도 그려집니다. 여동생이 보는 거니까. 여동생이 보니까 그런 시각일 수 있겠죠. 엘리네가 볼 때 라스는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결코 엘리네가 도달할 수 없는, 올리네가, 죄송합니다. 올리네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신비함을 가진 인물이죠. 어떤 의미에서 신비한 인물이냐? 예술에 심취해 있기 때문에 주변인들이 절대 이해할 수도 다가갈 수도 없지만, 그래서 배척당하는 것이 아니라 라스는 라스 스스로를 고독하게 만드는 인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라스의 모든 형제 자매들도 라스를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인 인물인 것처럼 막 지붕을 뜯어내고 막 이사를 가야 된다고 막 하지만 라스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라스에게 강요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라스가 하는 행동은 무조건 다 네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할 수 없지 뭐. 날 도와주면 좋지만 네 생각이 그렇다면야. 사실은 이 라스의 이야기들만 쭉 봤을 때는 마치 라스의 아버지가 라스에게 어떤 강제를 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버지의 세계, 어떤 상징기의 세계로 자기를 끌어당긴 인물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올리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 아버지는 폭력성이 없진 않은 인물이었으나 그 시대에 그 정도 폭력성이라면 대부분 다 용인될 수 있었던 수준이었을 것 같고, 라스는 오히려 아버지조차도 경원시했던 어떤 신비한 인물인 것처럼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는 굉장히 찌질한 인물에서 시작을 해요. 굉장히 찌질한 인물, 누울까 말까도 고민하는 인물, 이런 앉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헬레네에게 다가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수구대에게 그림을 인정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클럽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든 순간을 계속 갈등만 하는 찌질이로 그려지다가 이거 정신병원에 가버렸어. 정신병원에서는 이제 심지어는 하지 말라는 자위를 그냥 수시로 해대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인간으로 보여줘요. 오로지 얘를 구원할 수 있는 건 그림 하나, 예술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올리네의 이야기로 딱 넘어가면 과거로 돌아간 곳에서 이 라세르테르 피그가 그렇게 우울하게 우울질로 그려놨던 그 풍경 속에 라스는 굉장히 신비하고 보통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보통 인간들보다 훨씬 우월한 어떤 존재로 그려져요. 그리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이제 동생들의 와이프들에 대해서 올리네는 되게 짜증이 나 있죠. 상종 못할 것들로. 그들은 집안도 반듯하고 청소도 너무 완벽하고 집에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절대
속옷에다가 오줌을 지리거나 똥을 지릴 일도 없는 애들이야. 하지만 속옷에다 똥을 지리고 오줌을 지리는 올리네보다 그 동생의 와이프들이 더 못난 이들이에요. 올리네의 시각에서 볼 때. 근데 정신병원에 가서 자유행위나 하다가 죽어간 동생 라스는 올리네의 시각에선 어때요? 신비한 인물, 무언가를 완성한 인물, 어딘가 경계 저 너머에 있는 인물로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욘포세는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과연 우리 삶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술이 정말 가치 있는 건가? 아니면 어엿한 집에서 번듯하게 깨끗하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건가? 어떤 공동체에서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건가? 근데 욘포세가 마지막에 그린 라스의 모습을 보면 라스는 그냥 남의 집 장작패가지고 담뱃값이나 얻어 먹는 비루한 정신병에 걸린 인간으로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라스에게 용돈을 주는 모든 인물들보다 훨씬 경계 너머를 간 인물로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아까 명숙님이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인정 욕구에 사로잡힌 사람들 너무 짜증나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과연 내가 잘하는 것만 하면 되지 꼭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건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라스는 이제 오히려 정신병원에서 나와서 장작이나 패고 사는 그 삶이 어떤 면에선 라스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모습일 수도 있죠. 하지만 거기엔 뭐가 빠졌느냐? 그림이 빠져 있어요. 오히려 올리네가 고등어의 눈알과 자기 눈알이 교차되면서 무언가 새로운 빛을 발견하는 그 화장실 속에 올리네에게 보이는 풍경은 뭐냐면 라스가 düsseldorf로 가기 전에 그렸던 작은 나무 판자 속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 그림이 올리네를 구원하는 거죠. 결국 욘포세에게 구원이라는 이미지는 어떤 예술적인 이미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욘포세 그러면 이해를 넘어서서 감각으로 읽어야 되는 글을 쓰는 작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것들에 소리를 부여하는 작가이면서 욘포세가 직접 한 말들을 몇 가지 들려드리면 나는 단순하고 깊이 있게 글을 쓰고 싶다. 지금도 우리는 이 욘포세의 이 책을 보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한 언어들, 쉬운 언어들로 반복적으로만 쓰여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뭔가 양파 껍질처럼 자꾸 새로운 의미들이 발견이 되죠. 어떤 그런 깊이를 계속해서 추구하게 돼요. 그다음에 삶의 미스테리에 대해 쓰고 싶다. 욘포세의 작품에는 죽음에 대한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혹은 죽은 이후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삶의 수수께끼, 인생이라는 수수께끼를 찬양하고 싶다. 그리고 내 소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고독과 좌절이다. 고독한 인간. 그리고 그 고독한 인간의 고독이 어떤 좌절을 통해서 고독에 들어가게 되는지 이런 것들. 내면의 목소리를 쓰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욘포세의 소설은 노르웨이에서는 노르웨이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작가로 인정을 받고 그래서 이제 뭐 순메레 문학상, 넬슨 문학상 이 노르웨이 안에서는 최고의 문학상들을 이미 여러 차례 수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사뮤엘 베케트와 비교하는 이제 한 단어가 있는데 사뮤엘 베케트가 생의 의지, 그러니까 삶에 대한 어떤 의지를 그린 작가라면 욘포세는 삶을 관조한 작가라고 평가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욘포세에게는 생에 대해서 그 낙관적인 생각도 없고 비관적인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작가.
문화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스칸디나비아 문학의 특징이 지리 멸렬한 회색지대의 문학,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해지기 전 헤트라이트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어둠과 이상한 빛에 쌓여 있는 문학. 그래서 평범한 삶을 신비하게 만들어주는 신비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스칸디나비아 쪽에서 나오는 문학 작품들의 어떤 범주를 설명을 한다고 또 합니다. 여기 제가 찾아낸 연포세에 대한 자료의 전부예요. 뭔가 자료가 너무 없어가지고 얼마나 이 작품의 이제 오이에 이 작품이 정말로 도달하고 싶은 곳에까지 갔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모자랄 수도 있고 너무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늘 책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느낄 수 있다면 저는 그 책을 가장 잘 읽은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책 역시 삶이란 무엇인가, 예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어떤 미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한다라는 그 경계라는 건 도대체 어디까지이고 연결된다는 것, 공동체에 들어간다라는 것과 고독하다라는 것의 경계는 또 어디 붙어 있고 어디까지인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계속 떠오를 수 있다면 그게 이 책을 읽은 충분한, 필요 충분한 조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 딸도 이제 글을 쓰고 이제 소설을 열심히 쓴다고 했잖아요. 딸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한 얘기인데 비슷한 맥락의 얘기일 것 같아서 들려드리면 결국은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해서 엄청 훌륭한 작품이고 못 받았다고 해서 뭐 떨어지는 작품 그건 아니에요. 노벨 문학상을 못 받았어도 훌륭한 작품들은 얼마든지 널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다만 이제 어, 스웨덴 할리먼의 눈에 띄느냐 안 띄느냐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근데 시대 정신을 담아내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이 멜랑콜리아에서의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시대 정신은 한 개인과 이 개인이 세계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탐색? 과연 우리는 계속 이렇게 고립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혹은 어떤 연결되는 것이 맞는가? 이런 거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연포스의 다른 작품들도 삶과 죽음, 한 개인의 삶,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근데, 엘리네 옐리네크의 소설은 여성이, 여성이 남성적 세계에서 살아가는 문제, 이것도 시대 정신과 맞물려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아니에르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성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에서 성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과연 담론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아? 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의미에서 시대 정신을 반영한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많은 작품들이 특히 서양 문학들은 대부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대부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상흔에 대해서 현재에도 그 상흔을 얘기하는 작품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거는 저는 두 가지를 시사한다고 봐요. 이제, 앞으로 저기 한강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역사적 상흔을 들여다보는 시대 정신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방향도 계속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몰라요. 4.3 사태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정말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그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피상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못된 정보를 많이 알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파헤치고 드러내는 것도 저는 시대 정신으로 분명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동시에 저는 지금 이 막 그 응원봉 촛불 집회 이거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사건들이에요. 옛날 박근혜 탄핵 때 촛불 집회도 전 세계의 그 문화계에서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충격을 또 뛰어넘는 새로운 충격파를 또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는 지금 어떤 시대 정신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윤석열이나 한덕수 같은 일파들에 의해서 망가진 이 정치 체계가 한국인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던 어떤 시대 정신을 지금 드러내는 장을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국인만 가능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거지? 이걸 들여다보는 것도 저는 시대 정신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저기 우리 명숙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문득 생각나가지고 이 말씀을 드렸고요. 한강책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서. 네. 오랜만에 노벨문학상 읽는데 책 자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빠져본 거는 되게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그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 작가가 많이 받는 그 팬레터가 책을 고통스러워서 못 읽겠다는 반응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그만큼 시각이 독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가 독특하기도 하고 채식주의자에 대해서도 이제 해석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또 숨어 있어요. 예. 아직 제가 작별하지 않는다는 이제 읽기 시작해서 아직 잘 모르겠지만 작별하지 않는다는 뭐 워낙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의 내용 자체, 그 묘사 자체들이 견디기 힘드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초반 한 30페이지 읽으면서 벌써 막 가슴이 먹먹해가지고 읽기가 힘든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주해야 됩니다. 마주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마주보지 않고 지나가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누구에게 빚을 짓고 있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마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 뒤풀이 보도록 들어가겠습니다.